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3월 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익령을 아십니까? 199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각제 개헌. 내각제 개헌, 정치 기득권 세력의 강화. 정치권에서는 종종 내각제로의 개헌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 의도가 뻔해 보인다. 민생고를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나 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치인들 사이에서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며 권력 분점이니 뭐니 하면서 이러한 말이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권력 확장과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내각제로 개헌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권까지 장악하여 나라를 마음대로 하고 오래도록 그 권력을 유지해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기에 지금도 입법부의 권력이 행정부를 능가한다. 대통령이 장관 한 사람 임명하는데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임명권자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게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겠는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제왕적 국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집단적 권력 욕심을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 나는 일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총리든 장관이든 자신이 임명하여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국회의 청문회 같은 절차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중심제인 나라는 국정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 기용에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임용도 못하고 국정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정부 요직을 맡을 사람을 국회가 검증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입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견제 차원을 벗어나는 월권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하려는 일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보인다. 권력 분립의 목적을 벗어나 입법부의 독주로 권력이 편중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쓰면 그만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덕성이 어떠니 하며 심지어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것까지 다 들추어 후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으니 임명이 되어도 이미지 실추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신에까지 그 영향이 간다. 또 이렇게 되는 꼴을 당하기 싫어 적임자조차도 대통령의 부탁을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국회의 과도한 간섭으로 대통령이 장관 한 사람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의원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봐도 제왕적이라는 말이 수식될 곳은 국회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제도. 내각제의 기원은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 스튜어트 왕조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죽고 이후 독일에 뿌리를 둔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영어를 할 줄 몰라 내각의 정치를 일임하면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내각은 의회를 지배하는 정당과 결합하지 않고는 실제적 정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의원내각제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의원내각제를 엄연히 대통령이 있어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 도입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사사로운 욕심의 발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실시해 본 적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한 당시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민의원, 참의원이라는 양원을 두고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법을 제정했다. 말하자면 국회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의 수립이었다. 이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하고 행정권은 민의원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집중되도록 했다. 그리하여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의 장면을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던가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있고 동서의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 중이고 가까운 동쪽의 일본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내각제는 강력한 구심점이 없으니 강력하고 신속한 지도력이 필요한 시기에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자칫 나라가 적화될 수가 있다. 일본이나 영국처럼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내각제를 해도 상관없다. 왕이라는 구심점이 있으므로 내각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각제 국가에서 왕이 없으면 비상시국에 다수결로 결정하느라 시간을 끌다가 나라가 큰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구심점은 하나여야 한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야지 총리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한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끌어갈 때 나라가 안정되고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유지와 확장을 위해 정치 형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든 의원내각제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별로 없다. 국민은 민생고를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랄 뿐이다.
제5장 다른 길은 가능하다. 많은 이들은 점진적 발전이라는 말을 흔히 쓰면서 우리 정치와 사회도 그렇게 되어 간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동안 우리의 정치가 점차 발전해 왔을까? 사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이 점차 나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공존 공영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점차적 방법이 과연 있는지를. 나는 그러한 방법은 없다고 단언코 말할 수 있다. 공존 공영 사회를 목표로 완전히 새 판을 짜는 대핵심적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 중산주의가 대안이다. 괴물이 된 자본주의. 우리나라의 물질혁명, 한강의 기적은 우리에게 눈부신 경제 발전과 생활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국가 전체의 부의 규모는 더욱 커졌고 사람들의 생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게 되어 있는 제도이다. 무한 경쟁의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돈을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그 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급기야는 부유한 자들이 국가의 부를 대부분 차지하기 쉬운 구조다. 산업이 한창 발전하는 시기에는 비교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진 중산층이 형성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 첨단 기술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가에게로 부가 초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중산층이 약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2016년 다보스 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1%의 부유층이 세계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의 증가 비율 차이도 이 1% 사람들의 부가 224% 증가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단 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의 사람들이 국가 전체 부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헬조선이란 희망이 없는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이다. 왜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답의 60% 이상이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빈부격차, 부의 불균형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 헬조선의 상황이 지금은 개선이 되었느냐? 개선되기는커녕 집값 등 부동산 값의 폭등으로 젊은 세대들을 포함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감이 더 커졌다는 것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로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으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그 근간이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치고 근로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술 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경기가 침체와 호황을 반복하는 문제 외에 앞서 말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IMF 체제 이후 중산층의 몰락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다. 앞으로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져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현상을 맞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현 자본주의에 대한 아무런 수정 없이 이대로 4차 산업시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첨단 기술을 가진 소수의 사람과 가지지 못한 대부분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사회 갈등과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괴물 자본주의를 마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